안녕하십니까. 대서평 박상무 신문입니다. 오늘은 12.12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총선 직전에 연초부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어서 1400 관중을 동원한 흥행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좌파 영화의 가짜뉴스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하나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 계엄사령관이며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환은 신군부에 의해서 구속된 피해자로 나타났고, 그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환은 참 군인으로서 정의로운 군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인 전두환은 권력의 화신, 악의 화신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사 반란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었으며, 특히 마지막 영상 처리에서는 5.18 때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광주에 출동했다고 이렇게 명시하는 문구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11개 팩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11.6대에 현직 대통령을 시해하고 또는 그 협조자, 동조자로서 함께 정권을 잡으려 하는 그 야욕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이들이 바로 군사 반란이요, 군사 쿠데타입니다. 즉 당시 중정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근 거리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김재규와 함께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있고 화약 냄새가 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김재규와 함께 육군 본부로 향하는 이들이 바로 쿠데타의 주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화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가짜 뉴스의 표본입니다. 왜냐하면 12.12 사태 때 전두환의 그 행위를 마치 군사 쿠데타로 묘사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12.6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그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묘사 안 됐고, 또 그리고 오늘날 벌써 그게 40년이 넘었습니다. 한 44년쯤 되는 옛날 일인데 전혀 팩트와 다른 것으로서 역사의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주 왜곡된 이러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영화가 상영된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1,400만 명이 시청을 했다면 이번 그 총선에 투표를 했을 때 그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누구나 단언할 수 없는 그러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민 우파로서의 그 집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을 강 건너 등불,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그 무관심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은 그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정당 그것을 전부 다그 친일 정권 또는 친미 정권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그 비판과 역사를 왜곡하는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996년에 김영삼 정권 때에 그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 12.12를 전두환이 반란을 일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한 그 일들이 사실이 아닌 일들이 지금까지 20몇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은 바로 생각해 볼 때 그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모든 이러한 그 사태를 예의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신문 기자들이고 신문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고 오늘날 와서 이러한 그 현대사를 제대로 바라보는 이러한 그 새로운 시각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 출신의 김영삼 기자가 이 여러 가지 현대사에 있어서 특히 12.12 사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러한 팩트를 주장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럼 그전에는 이런 작업들이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즉, 뭐 광풍이 불듯 어떠한 그 권력자들이 하는 그러한 것을 특히 박정희 전두환의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인 것처럼 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간 건 그렇더라도 앞으로라도 확실히 제대로 된 역사 인식에 의해서 그 시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팩트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는 그런 느낌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떠한 팩트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의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재규였습니다. 그는 정승화와 함께 육군본부로 가서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김계원, 또 김재규, 또 이렇게 두 사람이 현장에 직접 있었고 지근거리에 대기했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정승화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에 가서 그 장성들이나 또는 국무위원들에게 그 김재규가 비상국무회의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그 상태에서 그 전부 모였는데 그때 김계원이 슬쩍 그 최규하 국무총리 또 그리고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시해한 사람이 바로 엄격결에 김재규다 이런 얘기를 몰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보안사령부가 그 사령관인 김재규가 거기에 그 보안 책임자이기 때문에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김재규가 그 시해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즉시 거기서 체포해서 보안사에
신병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몇 사람만이 사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시해범이 김재규라는 사실만 알았지, 그 지근거리에서 있었다는 육군 참모총장인 정성화가 있었다는 것을 그 아주 그 짧은 시간 내에 전모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사실은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이 그러한 그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으면 그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커다란 변곡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보안사에 구속됐을 때 그 보안사, 즉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국장이었던 이학봉은 방첩부대장인 그 김재규가 상관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주 면담을 안 하고 하여튼 편한 자세로 대화를 하는 척하고 찾아갔더니 그는 이학봉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3단계 혁명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은근히 너도 우리 편에 가담하라, 이러한 식의 태도로 취했던 것입니다. 정승환은 지금 이때까지도 사건 현장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점을 처음에는 숨기고 있었지만 김재규의 진술에 의해서 그가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보안사에 의해서 진술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계엄사령관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처음에 진술 작성한 내용을, 자기의 불리한 내용은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그 담당 수사관을 그 참모총장실에 불러서 읽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4차례나 수정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김재규와 공모한 것이 여러 가지 증거가 확인되는 그러한 보안사의 조사에 의해서 11월 3일 합수본부장인 전두환이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김재규에게 조력했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확보해서 반드시 그것은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재가를 요청했지만 노 국방장관은 매우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이를 결재 승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승환은 11월 24일 군 지휘관 회의에서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즉 시해된 박정희 대통령의 밑에서 참모총장을 했던 그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본심을 어느 정도 내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진중채 장군 등 몇몇 장성들이 회의가 끝난 후 계엄사령관에게 상당히 항의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1월 26일에는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언론사의 사장단 면담에서 드디어 그의 본색이 드러났는데 삼김 비토 발언을 했습니다. 김대중은 사상이 의심스럽고 김영삼은 무능하고 김종필은 부패했다는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군인으로서 자기가 맡은 임무만 수행하면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중립의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을 그 허물어뜨리고 자기가 향후 정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본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상황 이전에 이미 군대 내부의 여론에서는 이러한 군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인 영관 장교들은 정승화의 여러 가지 태도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그 수사를 빨리빨리 진척 못하는 그러한 보안사령관이 혹시 정승화와 한통속이 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고, 황영시 장군 같은 분은 그때 그 이군단장인가 했을 때인데 정승화와 굉장히 가까운 친분 관계에 있지만 이러한 그 사태에 국가적인 이러한 그 노란지게 사태에 있어서 그의 그 애국심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찾아와서 보안사가 분명히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철저하게 주사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러던 와중에 정수화 계엄 사령관은 그간에 수경 사령관 임명은 그전 관례대로라면 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인데 그런 상황을 최규하 대통령이 알 리 없으니까 자기 사람인 정태환을 일방적으로 계엄사령관으로 자기 신복인 장태환을 임명했고, 그 장태환은 자기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준 그 정승화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수경 사령관은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취임사의 건배사는 대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든지 또는 대통령을 위하여 이런 식의 건배사를 했던 것이 관례임에 비해서 이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해준 이런 자리에 앉혀준 정승화 총장에 대해서 몹시 감사한다, 이런 뜻으로 정승화 총장을 위하여 충성하자, 이렇게 건배사를 함으로써 그 많은 그 당 수경사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장교들이 참 너무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할까 하는 의기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위치고 김재규와 함께 그러한 공모했던 자로서 그를 체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사 합수부는 그 D-Day를 12월 10일 날 잡고 노재현 국방장관이 기회주의적인 핑계를 대고 결재를 안 해주자 직접 최규하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결재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도 역시 여러 가지 참모총장이 와야 된다, 봐야 된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결재를 미루고, 이런 상황에서 합수부 수사하는 요원들은 정승화 총장의 체포작전에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을 추후에 보고받은 장태환 수령사관은 사령관은 어떻게 했느냐? 당시 자기 부대 내에 있는 헌병 단장이 대령인데 그 사람이 장군으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열린 축하연에서 상당히 음주를 한 상태에서 좀 만취 상태가 되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보고 즉시 보고를 받은 그는 수경사의 전 장교를 상황실에 집합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또 그 경복궁에 있는 30경비단에 모여 있는 수경사 장교들은 상관이나 또는 부하로 여기지 말고 그들은 적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사살하라. 이러한 마침 이성을 잃은 듯한 이러한 흥분 상태에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경사 장교 450명 중 신군부의 지지를 표하고 있는 장교는 390여 명이었고 단지 60여 명만이 신군부, 다시 말해서 수경사령관인 장태환의 정도를 벗어난 반국가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것에 겨우 순응하는 상태였고, 아까 말한 390명은 이것은 나라의 그러한 앞날을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알려지기는 이 하나회가 이러한 일을 모두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수경사의 아까 말한 450명 중 하나의 회원은 단지 2명뿐이었고 이때 잠시 짧은 사이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의 사람들이 설득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거사가 성공됐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때의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장태환은 또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전차 부대가 경복궁에도 있었고 또 본부에도 전차 부대가 있었는데 본부에 있었던 전차 부대를 퇴로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 옆에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전차 부대장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경복궁 30경비단을 공격하고 포격하라는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부대장은 충격에 받았습니다.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화문에,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에서 이 전차부대가 총성을 울리고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내전 상태에 빠지고 거기에서도 아까도 말한 그런 전차부대도 있고 한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비극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가 그 당시에 부단장이었던 헌병 부단장이었던 그런 사람에게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곤란한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헌병 부단장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너 숨어 있어라, 전화 명령도 받지 말고 숨어 있어라, 시간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설득했다는 후일담이 다 그 후에 알려졌습니다. 만약 신군부가 정말 12.12가 쿠데타라고 이렇게 인정한다면 아마도 거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장태환의 행동을 보고 그를 아마 사살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쿠데타가 아니고 12.6 사태에 대한 수사 종결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상 했던
행위임이 그대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최규하 대통령은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 처음에는 새 헌법을 만들어서 정권을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당선된 그 사람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이런 식으로 공언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잔해 임기를 채우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서 슬슬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권의 맛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원 집정제를 주장하는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즉 그때 당시에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런 제야 그 삼김 씨를 비롯한 많은 정계에서 반발이 심했고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한다면 그 전두환 장군의 어떠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저 설명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김과 같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 정치인들은 최규하가 이런 그 복심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그 국민들을 사회 폭력 시위 상태에 몰아넣어서 그것을 유발함으로 해서 그것을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서 정권을 잡아야겠다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5.18 광주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중에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없었던 이러한 큰 인명의 피해라든지 이러한 큰 혼란을 겪은 최규하 대통령은 그때야 자기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즉 외교관 중심의 생활을 했던 그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행동했던 그러한 경력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하려는 그러한 대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자기가 위헌 집정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상금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이러한 안보의 대처 능력이 있는 그동안 쭉 견뎌서 겪어본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이 군부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 같아서는 전두환이 정권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를 불러서 다음 정권을 맡으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전두환 장관은 그때 아마 본심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단은 사양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아주 완강히 주장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전두환은 최규하의 그러한 부탁에 의해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이었지만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2006년에 건강이 악화돼서 생명이 위독하다 이러한 얘기를 접한 전두환 측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그 전에 자기와 관계에서 있었던 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세간의 소문을 뭐냐냐,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해서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해서 정권을 빼앗았다 이런 식의 루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한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상황을 그 최규하 대통령이 좀 그때 상황을 사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가 그 병만이 깊었는지 또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발언을 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창피스러웠는지 이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 관계 전두환 측이 말하는 그러한 입장의 것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전두환 장군이 능동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주 사전부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접근했다는 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규하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그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이어서 다시 군인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몹시 호의적이지 않은 이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즉 사실이 아닌 가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하는 이러한 그 유언비어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즉 역사의 오류 잘못된 현실 역사의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는 미국식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그 약간 억압적인 정치 상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은 마치 민주주의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군인 출신인 박정희와 전두환의 탓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두환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88 올림픽을 유치해야겠다. 이런 주장을 했으며 그것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그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즉 한강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강의 양안을 554.6km에 해당되는 이 기나긴 강 길이에 초대형 콘크리트관을 묻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폐수를 통과시키고 중랑, 탄천, 안양, 난지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이를 정화시켰고 210만 평의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유원지, 자연합숙장,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공원 등 정말 선진국 수준다운 이러한 한강을 만들고 강에는 유람선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이때 바로 유람선이 있을 때 직접 시승해서 한번 타본 적도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자체에 필요한 경기 수준, 경기장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설비를 아주 촘촘히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그러한 그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올림픽 대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으로써 세계 선진국 수준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에게 더 그렇죠. 전두환의 경우도 물론 과도 있었겠지만
지금 열거한 이러한 여러 모든 것에 대한 공이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그 군인 출신이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이 작용했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 오늘날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 어느 나라는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가의 기본적인 뭐랄까 체력이랄까 기본적인 수준이 갖춰야 된다. 예를 들면 미국식 민주주의가 남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퓰리즘에 휩싸여가지고 혼란을 갖게 하고, 필리핀 같은 데서도 뭐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지만은 굉장히 퇴보된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두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세월이 지난 오늘날 볼 때는 그 두 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런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는데 초석을 이룬 그러한 그 공로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두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점점이 알아서 우리 그 우파 국민들은 물론이고 요즘 말하는 좌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주의가 망해서 지금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사회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기는 이러한 자들까지도 전두환의 그러한 그 업적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하고 인식시키는 이러한 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